문제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보는 데는 혹시 뭐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내가 봤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제에서 묻는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을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배운 거와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설 문제에서 사실은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시간 구분하는 문제 있었죠? 그 과거, 현재 구분하는 문제.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소설을 읽을 때 시간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시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또 힌트를 드리자면 공간이 이동한다. 지금 내용 전개가 공간에 따라서 이동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도 물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볼 때나 혹은 문법 문제를 풀 때나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 어린애 나다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간과제물 에서 제가 그 문제 낼 때 참고하는 게 해설이에요, 해설. 해설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췄었더라도 확인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표현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술 방식, 그 다음에 문법 내용, 이런 것들은 뭐 비문학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문학의 경우는, 그리고 문법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합법 문제도 내기도 하고 장문 문제도 내기도 할 텐데, 합법과 장문에서 요구하는 것, 제가 이제 주간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관심을 두고선 봐두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겨울방학 일정이 끝나게 되면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합법과 장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혹은 공부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막연하게나마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내용들, 합법과 장문 지문을 볼 때는 이런 내용이 내가 조금 더 충실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67쪽이에요. 67쪽. 67쪽 제일 위에 선택지와 문학 용어부터 볼게요. 경세적.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기에 경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거 경찰할 때 쓰는 경자, 혹은 경계하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물이 만나는 지점, 경계 지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군대에서,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다 여성분들이다. 군대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쓴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불침번 이런 거 있잖아. 그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이제 쭉 철책선마다 서서 보는 거, 그런 거를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이제 경자야. 그래서 이제 경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조금 있겠어?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 다음에 미시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거시적이라는 거지. 미시적 보면 당연히 거시적도 같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사람의 감각으로 직접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몹시 작은 현상, 그리고 그 미시적 옆에다가 부분이라고 적어주세요. 부분.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사실 이제 미시적, 거시적,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이렇게도 얘기하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말하는 미시는 어느 한 부분이야. 아주 작은 것, 거기 이제 사전적 의미로 아주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면, 그러면 거시적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 미시적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시적은
거시적은 너희들이 좀 대답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영상 우리 집 꼬맹이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거를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이제 꼬맹이한테 보여주는데 아빠 애들이 잘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 안 친해져서 그래 너도 여름방학때 겪어봤잖아. 웃었는데 어쨌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고마울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고맙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미시적이 부분이야. 그러면 거시적은? 네, 우리 4명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조금 더 많았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는데 맞지 시네야?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괜찮아. 뭐 얼굴 나온 거 아니잖아. 머리도 안 나와 아무것도. 그러니 뭐 내가 시네를 부르든 지효를 부르든 성원이를 부르든 소리를 부르든 누구지 어떻게 하겠어. 다만 지효는 저쪽에 있겠구나. 시네는 여기 있고 시선이 가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서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없잖아. 손을 또 표시했네요. 다시 거시적은 그러면 전체, 미시적이 부분이라고 하면 거시적은 전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볼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적층이라는 말은 문학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적자가 쌓을 적자인 거고 층이 층이야. 뭐 1층, 2층한테 그 층이야. 그 층층이 쌓이는 것을 적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문학에서는 구비문학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적층문학이다? 그럼 같은 말이 뭐냐? 구비문학, 구전문학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전은 구비전승의 줄임말이에요. 구전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구비전승. 그래서 적층문학, 구비문학, 구전문학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도식화. 오늘 우리 주간 테스트에도 구조화하라는 거 있었죠? 전에는 구조화라고 하지 않았어. 도식화시였어. 근데 애들이 못 알아먹는 거야. 근데 여러 번 설명했거든. 그래서 그냥 구조화 바꾼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 도식화랑 구조화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적.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 전원적. 우리 문학에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시골의 느낌 있죠? 시골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런데 이게 전원이 문학에서 말하는 전원이 좀 범위가 넓어. 단순하게 시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자연도 포함될 수 있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연도 포함될 수 있음. 다음입니다. 향토적. 고향 느낌이 나는 거래. 네, 맞아. 시골의 느낌이 나는 거야. 우리 향토적이랑 또 비슷한 의미로, 같은 의미로 쓰는 용어가 있죠? 토속적. 거기다 또 써주세요. 향토적, 토속적.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향토적, 토속적일까? 거기 남아있는 것처럼 시골의 소재야. 시골의 소재에다가 밑줄 써주시고, 시골 소재에다가 또 하나 써주세요. 대표적으로 사투리입니다. 사투리를 쓰면 향토적, 토속적. 대타적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순행적이에요. 순행적. 차례대로 나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그래서 반대 개념이 역순행적이야. 그럼 순행적이랑 비슷한 말, 순차적이 있죠? 뭐 순행적, 순차적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을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거를 또한 써주세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정말 가끔 나오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게 있거든. 여태까지 잘 안 쓰는 용어 중에서. 거기다가 추보식이라고 씁니다. 추보식. 추보식. 요것도 순행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순행적 구성이다, 추보식 구성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적 보면 생물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 주술적.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거기 주문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저주를 붙던가 아니면 주문을 외우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술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술적이 되려면 나중에 좀 실현이 돼야겠지. 나중에 좀 실현이 될 수 있어야 주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어휘 이렇게 봅니다. 실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쓸은 이제 쓸은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볼 때 집에 가서 꼭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쓸은이 실은이래. 그럼 쓸은을 그럼 앞으로 이제 실은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의미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리의 차이가 그다음 뭐 천성이야 어려운 거 아니고 삼기다 기억해야죠.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뭐 그 맹글다 삼기다 다 만들다의 뜻입니다. 삼기다 기억해 주세요. 사실 맹글다보다는 삼기다가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만들다의 뜻.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거기 뭐 노기삼재 볼까? 노기삼재 빠르고 좋은 말을 비는 분 이것도 넘어가도 됩니다. 용천설악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고 위국충절이래요. 그럼 충만 보면 되겠네. 무림산중 그래 이걸 한번 해석해볼까? 무림산중에서 앞에 무림은 모르겠어. 그런데 딱 쉬운 한자가 나오잖아. 산하고 중자. 이 중자가 무슨 뜻이죠? 무슨 중자야? 가운데지. 그럼 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산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 거기에 있는 거 다 기억해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쓸은 그 다음에 삼기다 그리고 재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 재는 사실 높은 언덕 약간 산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재를 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비문학 유인물을 볼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잘못 썼네, 제가. 이게 사회지문이 아니라 인문지문입니다. 실수했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3학년, 처음이 아니라 우리 과제를 통해서도 몇 번 그 3학년 지문들이 중간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3학년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지문 이제 3학년 지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지금 이제 인문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문과적 성향들을 가진 친구들이 어디에서 좀 나뉘냐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과 학문은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래서 과학 지문하고 기술 지문을 보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뭐 현미경을 보든 뭘 보든 감각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 지문의 경우는 특히 철학, 얘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을 다루지. 그런 면에서 내가 이과 성향이다, 문과 성향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되게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인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추상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이 추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정리할 수 있다면 문과적 성향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과학, 기술 지문이 쉬워요. 이과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학에서도 차이가 나. 사실 비문학에서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 수학적 사고처럼 논리적인 걸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문학은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있는 것도 옳은 선택지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따져준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그게 이해하는 거야. 왜 이게 또 맞고 왜 저것도 맞냐.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되는데. 근데 비문학은 딱 그렇거든. 그런데 이제 비문학 중에서도 지금 이 봤던 요 지문은 조금 더 추상적인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세계관이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글은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봐봐 일관된 여기까지 문제 없어 맞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세계관과 관련해서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에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즉 도덕적 삶이 뭐냐 세계관에 따라서 도덕적 삶에 대한 관점,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봐봐 이 부분이야. 제시하는 경우가 많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경우가 나와야지. 여러 개의 경우가 나와야죠. 1문단을 통해서는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세계관과 관련해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이제 성리학을 얘기하네. 다시 이 성리학과 관련해서 뭐가 처리가 돼야 돼? 도덕적인 삶과 처리가 연결이 돼야지. 성리학은 이와 기의 개념의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이와 기래. 이와 기의 개념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당연한 거겠죠? 이미 1문단에서 얘기한 거야. 세계관에 따라서 지금 도덕적 삶에 대한 어떤 방법, 방향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와 기 얘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지. 이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래.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 그래서 주의해야지 인간까지 포함되는 거야. 이러한 이는 모든 사물의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봐봐. 지금 본성으로 내재된데 그러면 이 인간에게 이는 선한 본성이라는 얘기인 거네.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 한 편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한 편 나오면 내용이 전환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성리학에서 뭐 설명했냐면 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확인해야죠. 이치나 원리, 본성으로 있는데 인간에게는 선한 본성이다. 그랬어.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이제 도덕성 나오네. 왜냐면 이거 성리학 자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지. 성리학에서 도덕성과 관련,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방법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거야.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기에서 찾는다. 앞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설명했던 거고 이제는 기를 설명하는 거네. 이 기의 개념을 맡아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실현하는 것. 실현하는 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성리학에서. 그러면 이제 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기 때문에 인간이 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인 거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를 다스리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 이 선한 본성 이렇게 되겠죠.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즉 순수한 본성이 실현되는 것을 위해 아니면 기를 다스리기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 이렇게 돼야죠.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리학에서의 그 도덕,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덕적인 삶은 본성대로 살면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본성은 뭐 때문에? 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수양을 통해서 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성리학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실학자 정약용은 대상이 달라졌네. 성선설의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이제 3학년 질문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도 성선설, 성학설 배우죠. 성선설은 맹자가, 성학설은 순자고. 네, 아니면 말고요. 지금 뭐 윤리 시간 아닌데. 지금 이제 성선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선설 보면 이제 뭐가 처리가 돼야 돼? 성리학이 인간에 대한 관점이었던 거지. 본성이 어땠다? 이가 본성이었는데 이 본성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었다. 됐으니까 성선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짚어주면 되겠고, 그것을 비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제 그 성리학하고는 대립되는 관점, 성향을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이거 잘 읽어야겠다. 이 지금서 비판하고, 봐봐. 본성을 쭉 반영해. 분별 능력 갖춘 윤리적 욕구. 본성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본성을 윤리적 욕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윤리적 욕구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적 욕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설명 대상이 달라졌으니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잖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욕구로 이루어진 거다. 다만 그 욕구는 선을 지향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것이 처리가 돼야 돼.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지금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뭐 한 거야? 앞에 나온 내용 정리해 준 거죠. 네.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이거네. 지금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성리학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수양이 필요한 거야. 성리학은 수양이었고 여기에서는 실천이었어.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행위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실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이것도 이미 설명이 된 거죠. 왜? 지금 우리의 본성은 어때? 선한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을 좋아하는 본성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선택한다는 얘기인 거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 야, 이거 얼마나 친절해. 주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실천의 결과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즉으로 연결해 준 거죠. 그럼 뭐야 여태까지? 계속 다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야? 맞죠?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나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 관계에서도 나와뿐 아니라 외부 세계 관계에서도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약용 보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 성리학이랑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기로 했던 거잖아. 이제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이 관점이 있다. 그럴 때 지금 이 성리학의 경우는 수양을 통해서 도덕적 삶을 살아간 거야. 그럼 수양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어 없어? 내면적 수양은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어 없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없어도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성리의 관점인 거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지금 다시 이 3문단은 2문단하고 공통적 차이점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3문단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앞에서 안 나왔어. 그럼 이게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되는 거지. 차이점이 되는 거니 성리학은 사회 속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지금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런 능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은 어렵지 않네. 지금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볼까? 1문단에서 뭐 있어? 세계관에 따라서 지금 도덕적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2문단에서는 뭐 얘기했어? 성리학 얘기한 거고. 지금 3문단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약용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치? 넘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실학자 최한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구조로 보면 이렇게 나뉘는 거죠.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 당연히 성리학하고의 차이점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정약용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생각해야지. 더군다나 이게 친절하게 단순하게 정약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한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에다가 뭘 달았어? 실학자를 달았어. 그러니까 일단 이 둘이 공유하는 공통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봅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이거 왜 보편적인 거에다가 제가 물결 표시했을까요? 우리가 선택지, 그러니까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정리하는 건 뭐냐면 각 설명하는 대상들과 관련된 핵심어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여기서 쓰이는 거고 저 용어는 저기에서 쓰여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 그렇지, 이에서 나왔어. 성리학에서 보편적 요소는 이였단 말이야. 그런데 최한기는 뭐야 그거? 기가 보편적 요소라는 얘기인 거지. 아예 성리학과 관점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를 보고선 앞에서 이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는 기로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떠올릴 수 있었다. 문장을 봤을 때 떠올릴 수 있었다 라고 하면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말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잘 남아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길,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길에 성리학에서는 본성 뭐였어? 이. 뒤집었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해야겠다.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완전히 다른 거네. 성리학에서는 이는 본성, 그 다음에 보편적이었어. 그래서 선한 본성,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해서 완전히 성리학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와 기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외부 세계와 소통. 지금 외부 세계 얘기한 건 또 누구였어? 외부 세계 얘기한 건 누구였어? 정약용이 얘기했잖아. 외부, 타인, 관계. 그러니까 얘는 이런 면에서 지금 정약용과는 공통점이겠구나. 계속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약용과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욕구였어요. 욕구.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다만 욕구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욕구는 어떤 거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뭘 좋아해? 선을 좋아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외부 세계와 관계를 통해서 그 기가 악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얘기인 거죠. 우리 이제 성선설 배웠으면, 성악설 배웠으면 또 뭐도 배우냐면 성무성악설도 배우죠. 그렇게 배경 지식, 중학교 때 배경 지식이 동원이 되면 이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소화될 수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철학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선생님이 상당히 좀 뛰어나신 분. 그러니까 정말 이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단 말이야. 그 개념으로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이제 주로 듣는데 거기서 철학 수업을 듣는데
이미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 책도 안 읽어본 거고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들을 외우는 것 뿐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지금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인데, 지금 뭐냐면 학생들에게 상당 부분 그 탐구하라고 해주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내자로서의 역할하고 많은 부분을 이제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게 되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으냐면, 아는 것도 없는데 스스로 얼마큼 학습을 할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 그렇게 이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했다면 사회가 발전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더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였거든. 모든 걸 다 암송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되게 이기론이라고 하면 이 조선시대 엄청난 철학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 새로운 무언가 개념을 만들고, 더군다나 이건 그 경험해보면서 없는 거냐. 순전히 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뭐 창의적이다, 창의력을 키운다,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창의적인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일단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 많이 알아야 보이는 것도 좀 달라지고 여러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있을 때문에 얘기를 했네요.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 빨리 보고서 조금 쉬죠.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 되고, 이 부분이네. 합치되면, 기와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합치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아이고, 지금 또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떻게 하면 기에 합치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선한 거가 됐으니, 선한 거가 곧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삶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볼게요. 어쨌든 처음 나왔으니까 확인할게. 감각기관, 그 다음에 지각 형성, 그리고 추측의 확장, 이렇게. 그럼 이제 추측에 대한 설명이야. 다시.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라고? 합치되면 도덕적인 것이 됐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냐, 어떤 방법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봅니다.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전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이 부분이네. 지금 추측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네. 윤리적 공부, 실천. 그리고 또 실천 누가 얘기했어? 실천도 누가 얘기했어? 정약용이 얘기했죠.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죠. 지금 결국에 얘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야? 올바른 추측을 통해인 거야.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얘기해요. 사실 이 글에서 필요한 거는 뭐야? 세계관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성리학은 어떤 거였어?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은 이 선한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해? 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기를 통제할 수 있는 수양.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은 선한 거 아니야, 악한 것도 아니야, 다만 욕구야. 그 욕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욕구를 어떻게 하는 거?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 그런데 거기다 하나가 추가가 되지? 뭐가 추가가 돼? 외부 세계가 추가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최한기는 아예 성리학과 어떻게 돼 있어? 달라졌죠. 두 가지가. 이와 기에 대한 관점이 아예 달라졌어.
그러면서 얘도 정예공처럼 외부 세계예요. 그럼 여기서 선을 실천하는 방법은 추론을 통한 소통. 됐죠?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 연습하실 때는 여기까지 딱 봤어. 그러면 머릿속 하면서 지금 내가 쭉 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돼요. 오문단입니다. 결국 오문단 별거 없어. 결국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적인 거 뭐 말하는 거겠어?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은 아십니까? 형태의 이상인 거야.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걸 말해. 얘가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형이하학이라는 거야. 이거는 감각할 수 있는 것. 형이상학은 감각할 수 없는 것, 형이하학은 감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형이상학하면 이제 추상적인 거지. 그럼 뭐 이와 기 말하는 거지. 뭐. 거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이와 기에 대한 거였잖아.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면 뭐야? 여태까지 얘기한 거 정리하는 거네 진짜. 적용과 취향이 이걸 주의해야죠. 왜 그런 걸까? 정약용과 취향기를 뭐했어? 묶었어. 그것이 충분히 표지에 나와 있었지. 뭐로? 실학자 정약용, 실학자 최한기 이렇게 얘기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이 글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고 그 다음에 오문단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크게는 성리학하고 실학이 다른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실학에서도 정약용과 최한기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다. 고도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저 둘을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 정약용과 최한기는 어떤 거야? 경험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성리학은 어떤 거? 형이상학적 세계관. 이 두 개가 어떻다는 거니?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지.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됐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끊어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 실현은 얘네들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이 그래프는 이거예요. 지금 설명 대상이 다 나눠졌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겁니다. 그죠? OX예요. 성리학, 정약용, 최한기 모두 서로 다른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지금 세계관 얘기했네. 더군다나 마지막 문단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그 다음에 경험주의적 세계관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얘는 O야 X야? O야 X야? 다시 지금 아직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준 게 마지막 문단에서 묶어줬잖아. 지금 성리학적 세계관하고 그 다음에 실학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성리학적 세계관은 뭐라고 얘기했어?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얘기했고 실학적 세계관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세계관으로 묶은 거는 이 두 개로 묶은 거잖아.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정약용하고 최한기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그럼 얘는 O야 X야? X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성리학, 정약용, 최한기 모두 도덕성이 왜 모두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따져보면 외부 세계에 관련되어 있다. 맞아, 틀리죠? 외부 세계는 누구랑 누구만이야? 정약용하고 최한기만 외부 세계였어. 이거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모두 모두야. 본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어떤 거겠어? 후천적인 노력인 거죠.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중요한 건 본성이 발현된대. 우리 여기서 본성이 발현된다.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해 설명한 거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 세계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 본성이 발현된다의 전제는 뭐여야 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본성이 발현되는 삶이 좋은 삶인 거 하잖아. 그럼 여기서 본성이 발현돼서 좋은 삶이라면 본성이 어때야 돼? 본성이 선한 거야 되는 거죠. 그 본성이 선한 건 누구만 얘기했어? 성리학만 본성이 선한 거고, 지금 정약용과 최한계의 경우는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정약용은 욕구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한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 틀린 거죠. 그죠?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씩 따져볼까요? 성리학은 이건 완전히 틀렸네. 2번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이미 아니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 그 다음 3번 성리학에서와 달리 건너뛰고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아니죠. 지금 본성 최한기는 본성이 어떻다는 거야? 선과 악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였어. 4번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 이거네. 1번 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뭐 때문이야? 이가 아니라 기 때문이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선택지들은 모두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구성이 됐네. 이런 선택지들은 지금 알 수 있는 거였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 고쳐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그래서 1번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기억의 관점. 기억의 관점이 뭐였냐면 새로운 인성론 해서 이건 이제 정약용의 관점이었죠. 그럼 정약용의 관점은 뭐였냐면 욕구였다. 욕구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욕망이 되는 것이 뭐 하고 싶은 욕망? 선을 실천하고 싶은 욕망. 선을 좋아하는 욕망이었어. 그리고 이 욕망은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봅니다.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지금 양심을 저버린대. 그러면 양심을 저버린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 자체가 뭐라는 거야? 선하다라는 거죠.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1번입니다. 사람은 구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이건 당연하지. 기본적인 얘기에서 정약용에 대한 2번.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 이거 맞아 틀려? 1번은 끝난 거네. 적절한 거라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이기적인 본성이다. 지금 이 정약용의 본성은 선, 악 있어 없어? 없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좋아하는 욕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본성이 틀린 거고. 3번 들어볼까요?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선한 도덕성.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야? 이거 성리에 대한 얘기인 거지. 다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약용이 지금 대가리란 말이야. 그럼 거기 나오는 키워드들도 정약용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야죠. 4번입니다.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지금 또 관조 나오고 경건한 마음의 상태.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어디에서? 성리학에서 얘기한 거잖아. 5번.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야? 그렇지. 최한기가 얘기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문제는 뻔해. 결국 지문에 나오는 핵심어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한 내용인 거래요.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인사역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거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여기서 포인트는 실학자네. 지금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이 조선 후기 상황 관련돼서 정약용과 최한기는 저렇게 생각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해야죠.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1번.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를 사실상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번.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맞죠? 지금 포인트만 지금 여기 있는 나오는 내용 당연히 여기 있는 거랑 합쳐질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정약용의 키워드야. 욕구라는 말 썼잖아. 선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관계라는 말 썼고 실천이라는 말 썼어. 그 다음 3번입니다. 취한기는 타고난 악한 기로 이미 틀렸지. 타고났다가 선천적인 거잖아. 얘는 선천적으로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바로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선택지들도 봐주시면 됩니다. 잠깐 쉴게요.